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IT 신기술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진님, 이솔님의 만화로 보는 IT 상식사전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핵융합은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과학 분야 두 가지인데요. 이 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끝부분에 일부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어른용 학습 만화책처럼 글자가 성기고 그림이 많아서 부담 없이 읽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진, 이소울 작가분 둘이서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아서 쓰여진 책으로 인공지능부터 웹, 블록체인과 코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까지 최근 핫해왔던 주요 테마들이 이상하게도 끊기지 않고 잘 엮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부분인 인공지능이나 웹, 코인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 책의 깊이가 얕다고 솔직히 속단을 했는데요. 읽어갈수록 각각의 기술 분야로의 내용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고 점점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등장했다가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남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단히 책의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능했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어의 법칙과 같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속도의 비약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블로그나 SNS 활동부터 인터넷에 공개된 우리가 생산해낸 모든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최근 각광받기 전 꽤 일찍부터 등장했지만 그 전까지는 AI 반도체가 따라오지 못해서 첫 등장 당시에는 화두만 던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는 인간에게 씁쓸한 상처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는 인공지능은 절대 예술이나 문학을 할 수 없다. 예술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런 의견들로 인공지능의 충격을 상쇄하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보루였던 예술의 벽도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은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의 자양분에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웹 1.0에서 웹 2.0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웹 1.0, 2.0, 3.0으로 넘어오기까지 각 시대의 차이점이 책에서 잘 정의되어 있었는데 1.0 시대는 읽기만 가능한 시대, 2.0은 지금과 같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시대인데 사용자 모두가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3.0은 이제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유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웹 3.0에서 소유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덕분인데요. 이 책은 그래서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 관리하는 데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생산된 콘텐츠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는 플랫폼이라는 중개인을 통해 고객과 만날 수 있고 소유권도 거의 플랫폼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서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돈은 많은 비율로 플랫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막강한 자금력에 메타나 구글 등이 있을 수 있었고요.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최초로 태어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해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마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이야깃거리가 많고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탄생했는데 이들을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인 D앱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토큰은 ERC20 표준에 따라 발행되어서 ERC20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더리움이라는 명칭에 이더라는 석유 화학 물질인 에테르와 표기가 같은데 여기에 창안에서 가스비라는 네트워크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공격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해결책인데 네트워크 사용이 무료면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하고 마비시키는 등의 공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이외의 블록체인으로 솔라나, 테조스, 아발란체,
폴리곤 등이 있는데 각각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나타난 2인자의 2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주식에서 기업이 주주를 공개 모집하듯이 최근은 이들 다양한 블록체인들도 ICO를 통해 사용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IPO를 본딴 ICO의 개념처럼 블록체인도 기업과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은 기업처럼 주요 임원이나 일부 이사회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탈중앙화된 조직을 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최초의 다오는 해킹을 당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차츰 이 다오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오의 분산된 권력으로 인해서 법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문제를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2021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미국 최초로 정식 다오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급격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가상세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관련 주식 섹터가 더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철수되었지만 분명 언젠가는 안정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올 텐데 그 시점은 애플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합류할 때라고 JP 모건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메타버스 이외에도 여러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바로 NFT입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NFT였는데요. 물론 NFT도 이전처럼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뉴스에서는 NFT로 생성된 어느 작가의 그림이 수백억 또는 수천억에 팔렸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리곤 했던 그런 불가사의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자는 NFT로 제작된 작품들에 대해서 당시 대중들의 소유욕의 정체를 수집욕이나 투자, 호기심, 쓰임새, 그 이외의 특별한 의미 등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NFT는 당시 저에게는 참 불가사의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제가 어쩌면 미래 인류에게는 상당히 원시적인 인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자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던지 개념 미술 등 예술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였는데 끝까지 공감은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고 NFT는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과 같은 중개인 없이 창작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고 원본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며 작품의 거래, 보유 이력과 같은 거래 금액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 해킹이 어려워서 작품의 이력이 잘 보존되고 개인정보 입력 없이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갑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지갑의 소유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NFT의 특징으로 변제 최종성이라는 그런 어려운 특성을 얘기했는데 이는 암호화폐에는 전송된 즉시 실제 가치도 함께 전송된 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해 본 대로 설명해 보자면 NFT는 과거와 같은 물물 거래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나 은행에 찍힌 거래 대금은 거래의 매개체일 뿐 사실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그림을 제가 금 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림도 받자마자 가치를 갖고 금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NFT가 일종의 가상의 근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NFT의 예술가에게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리밍을 통해 작곡가가 받는 음원 수익은 대부분 유통사나 플랫폼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NFT를 통하면 창작자와 사용자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유통이나 플랫폼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작품은 어떻게든 사용자들에게 선보여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없다면 이름 없는 예술가는 어디서 고객을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플랫폼 수수료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2비트로 4가지 정보 중 하나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이 큐비트로 4가지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양자가 0과 1의 상태 모두가 될 수 있는 양자의 중첩 상태 덕분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런 몇 가지 특징들로 같은 문제를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만능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뛰어난 분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양자 알고리즘 동물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진 않았는데 조만간 따로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해야 하는데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의 블록체인, NFT 등은 아마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느낀 점을 간단히 얘기 드려보면 세상에는 완벽한 기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신기술인 블록체인이 양자 컴퓨터로는 쉽게 뚫린다고 하니까 어쩌면 더 이상 신기술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인간의 악한 면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대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저에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서 공부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블록체인이나 다오와 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술과 단체의 등장이 어쩌면 일부이지만 약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다오라는 단체를 이 책을 통해서 각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부분만 겉핥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느끼지만 인간의 너그러움이나 다양한 시선 혹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은 주로 덕후들의 모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다오라는 모임이 지금과 같은 잔악의 세상에서 대안을 줄 수 있는 덕후들의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상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저의 공상뿐일지라도 그 공상만으로도 참 재밌었습니다. 아주 다른 세계에 대해서 찍먹한 느낌이 너무 신선했고 머릿속에 색다른 냄새의 공기를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책 읽는 기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잘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는 것을 충실히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게임을 한다거나 블로그에서 나의 일면을 드러낸 적은 많습니다만 저는 게임이나 블로그 속 세상이 메타버스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속 캐릭터는 물론 그 게임의 정책에 따라서 지배를 받지만 저의 또 다른 자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너무 몰입을 해서 캐릭터가 죽으면 저도 죽는 것처럼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 속에서의 실패나 죽음이 현실에서처럼 두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게임 속에서의 실패가 현실의 저에게 전혀 타격이 없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자가 말한 메타버스 속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 등에서도 저는 현실 세계에서만큼이나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사회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여전하니까요. 하지만 저자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저는 갑자기 제가 목말라 하던 자유가 바로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는 태양이 따뜻하게 환하게 비추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활짝 열어져 있긴 창문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나마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실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굳이 기존의 블로그나 게임과 뭐가 다를까 의문을 가졌는데요. 분명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은 체험의 실제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즉각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 같은 나에게서 확장된 아바타 하나가 가상의 세계를 실제로 누비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에 저자가 말한 대로 실패로부터의 자유가 더해져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메타버스에 열광하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번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될 메타버스의 세계는 코로나 당시보다 좀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도 곧 여러 가지 범죄와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지만 한 번쯤은 저도 메타버스에서 저자가 말한 그런 자유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로그나 기존의 게임은 확실히 최근의 메타버스와는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책을 통해 다양한 최신 신기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찍먹해볼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성인용 만화책이 좀 더 많은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궁금하시면 작가님 책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서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